대구 섬유 패션 업계가 대기업과 손을 잡고 상생협력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역 섬유 산업의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DTC, 즉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가 오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섬유 패션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화기 때 대추꽃의 색깔이 변하고 꽃잎이 떨어지는 원인이 총체벌레 때문이 아닌 한젖병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MBC 기획뉴스 대구 맛에 빠지다. 오늘은 대구 고유의 음식 10개를 묶어 만든 대구 신미를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가 경제자유구역인 대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가 명실상부한 섬유 패션 도시로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날개를 단 셈인데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유 패션 도시 대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내 최초의 섬유 박물관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3계층의 패션관과 산업관, 미래관, 어린이 체험실 등으로 이뤄진 섬유 박물관은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의 방대한 섬유 패션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섬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부흥을 이끌어갈 그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진흥기관, 그리고 제대로 된 섬유 박물관으로 그렇게 갖춰갈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섬유 패션 기업들의 국제 진출을 돕기 위해 섬유 마케팅 지원센터를 갖췄고,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재를 한눈에 보여주는 원스톱 비즈니스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위탁 운영은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가 맡았습니다. 섬유 역사의 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섬유 패션 산업을 미래 창조 혁신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과, 그러나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곳에 함께 입주했으면 하는 섬유 패션 기업들이 좀처럼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빈 사무실이 여전히 즐비한데요. 이 전체 120곳 가운데 60곳도 차지 않아서 공실률이 50%나 됩니다. 초대 관장이 내부 갈등으로 선임 한 달여 만에 해임된 뒤 아직 뽑지 못하고 있는 점도 힘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건립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대구 섬유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경우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업계가 대기업 제일모직과 손을 잡고 재도약에 나섭니다. 제일모직은 앞으로 5년간 100개의 협력업체를 지역에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중국산에 밀려 위기에 빠진 지역 섬유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좋은 인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힘에 부칠 정도입니다. 연구 인력만 있으면 또 개발도 많이 하고 R&D 자금도 많이 좀 받아와서 우리 그 중소기업에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 섬유업체들이 고민 해결을 위해 섬유 패션 대기업인 제일모직이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염색기술연구소, 그리고 제일모직과 지역 20개 업체가 섬유 패션 분야 상생협력과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와 삼성이 체결한 창조경제협약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협력하는 첫 사례입니다. 제일모직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지역 내 협력업체 100개를 발굴해 시장 수요에 맞는 연구개발을 공동 추진합니다. 백신 기업을 발굴하여 공동의 R&D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멘토링과 창업 지원, 브랜드 마케팅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구시는 제일모직의 협력업체 100개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맡게 됩니다. 또 한국염색기술연구소는 협력기업과 신소재 연구 등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협력기업의 IT 기반 스마트 공장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개별 하나의 공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에도 또 이게 스마트 공장이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섬유 패션 대기업과 손을 잡은 지역 섬유업계가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는 기획뉴스죠. 대구 맛에 빠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른 지역에서는 맛보기가 힘든 대구 고유의 음식 10가지, 이른바 대구 신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대구의 향토, 역사, 상품성을 고루 지닌 대구 음식, 대구 신미들입니다. 대구가 원조면서 화끈한 대구 맛을 대변하는 육개장, 식감 좋은 소의 네 번째 위, 홍창을 구워 먹는 막창구이, 소 허벅지살을 뭉텅뭉텅 썰어 생고기로 먹는 뭉티기와 맵싸하고 화끈한 동인동 찜갈비, 논매기 매운탕, 보거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야끼우동, 그리고 납작만두까지. 그렇다면 과연 대구 신미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대구시는 지난 2006년 대구 신미위원회를 통해 대구 신미를 선정했는데요. 이에 앞서 전북 전주와 전남 광주가 각각 전주 신미, 광주 오미로 묶어서 홍보하던 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기존의 묶음이 애호박이나 콩나물 같은 음식 재료가 중심이었다면 대구 신미는 향토의 특색 있는 완제품 요리를 내세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구의 맛을 일종의 브랜드로 만든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대구 신미를 혹시 아시는가요? 대구 신미 10가지 맛. 10가지 맛이요? 그건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신미라고 아세요? 대구 신미? 대구 신미를 아세요? 대구 10가지 맛 음식, 대구 신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역 구단위, 구청 단위에서 내세우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려요. 대구 사람들조차도 대구 신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한 우리 자체 현지인들이 추천해야지 또 그게 맛있는 대구 신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지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대구 사람들한테도 신미를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대구시가 제대로 브랜드 마케팅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택시기사라든가 관광해설사 또 그 식객단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래 대구의 신미의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소위 대구 맛에 일가견이 있다는 사람들은 대구 고유 음식의 강점과 숨은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이를 알리는 방식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10대부터 20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이러면 SNS예요. 그럼 대구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타 지역도 그렇고 10년 전과 비교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입맛을 과연 대구 신미가 잘 반영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홍보 방식이 전광판이나 브로셔 같은 오프라인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입소문을 덜 탔다면 스마트폰, 디지털 환경을 겨냥한 온라인 중심으로 과감히 바꾸는 노력도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기업의 베트남 수출이 2배 증가하는 등 베트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두 도시 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협정 체결을 위해 호치민시 당서기와 부시장 등 65명의 방문단을 꾸려 대구시를 찾았는데 지역 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도 벌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강정고령보의 남조류 개체수가 1ml당 470여 개로 조류 경보, 출현 알림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낙동강 취수장과 정수장을 점검하는 한편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매일 순찰하는 등 녹조 조기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질환 환자를 마구 폭행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병원 CCTV에 찍혔는데 환자 상태가 심해지면 격리하는 폐쇄병동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이 주로 벌어졌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환자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집니다. 병원 직원이 달래는 듯 하더니 환자를 침대에 눕히고는 손과 발을 묶어버립니다. 폐쇄병동의 또 다른 병실, 이미 폭행을 당한 듯 환자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환자 발을 들어 침대에 넘어뜨리더니 환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찍어 누릅니다. 깔린 환자는 버둥거리기만 할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못합니다. 폐쇄병동 입구에 문이 열리더니 환자가 질질 끌려갑니다. 간호사나 다른 환자들도 멀뚱히 쳐다만 볼 뿐 제지하는 사람도 항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자들 자체를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버리면 일단 폭은 폭력으로 무조건 환자들을 좀 다뤄버리죠. 이런 형태의 사고에 취약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도 CCTV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자와 다투던 보호사가 화가 난 듯 설치된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 무마를 해버리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또 체계적으로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병원 측은 환자가 먼저 때려서 보호사가 폭행을 하는 일도 있다면서 통제가 어려운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처럼 병원 병동에서 심각한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왜 사건화되거나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속사정을 계속해서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골목의 슈퍼마켓. 슈퍼마켓 앞 평상과 가게 안에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 동네 주민분들은 술 많이 드시네요. 병원에 사는 병원요? 건너편 국밥집 술자리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남녀 한 쌍에게 조언을 합니다. 한 가정에 가면 책임지고서 보통 저희 말고 내 바람은 그걸 너무 빨리 이들은 1시간 남짓 사이에 꽤 많은 술을 마셨고 가게 주인과 잘 아는지 계산은 외상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분 정식 결혼하신 분들 같지도 않던데. 병원에서. 병원 주변 사람들은 이들 남녀처럼 병원에서 수년째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15년, 20년 하는 사람들. 아니, 그래가 생활이 돼요. 생활이 되냐면 돈에 정부에 돈하고 대부분이 연고가 없거나 연고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병원은 알코올 진단을 받고 국가에서 생활비는 나오니까 병원비도 본인 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거의 생활하다시피.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 크고 작은 폭행을 당하더라도 이들은 인권이란 말을 잊은 채 어쩔 수 없이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전교조 지키기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한 공안기획이 드러났는데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개화기가 되면 대추꽃의 색깔이 변하고 꽃잎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벌레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탄저병 감염 때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마다 대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는 대추꽃의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추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총체벌레에 의한 피해로 보고 이에 맞춰 살충제 방제를 해왔습니다. 방제를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되는 원인이 결국은 소득을 정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제 방식이 엉터리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정밀조사 결과 대추꽃 갈변과 낙화 현상이 탄저병 감염 탓에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제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빗물에 의해 주로 전염되는 탄저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비가 오기 전 살균제를 살포하고 개화기부터 방제를 해야 합니다. 총체벌 위주의 방제가 아닌 탄저병 위주의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방제 방법으로는 개화기 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을 시 예방적으로 탄저병 전문약제를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또 올해 탄저병 전파 경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추 탄저병이 최초로 규명되면서 전국 최대 대추 주산지인 경산 지역의 대추 생산량과 소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전통 발효식품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농업인과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자생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023억 원을 투입합니다. 발효식품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에도 25억 원을 지원하고 2017년부터 3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북 발효식품 산업대전이 오늘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에서 개막해 전통식품 명인관과 시군 전통식품 홍보전시관, 농수산물 발효식품 판매관 등 모두 80개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통 발효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이번 대전은 모레까지 계속되는데 경북도 내 58개 업체가 참여해 전통식품의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될 시사톡톡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황혼 육아가 일반화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황혼 육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육아 시스템의 문제점을 토론합니다. 패널들은 황혼 육아가 할머니에게 편중돼 있다는 점,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란 점을 들어 육아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이한구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을 다음 달 초에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당협위원장 공모는 중앙당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면접 등을 거치게 되고 7월 초에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수성갑 당협위원장의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과 정순천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덕영 전문의, 임재화 변호사 등입니다. 경주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9살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반쯤 경주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 5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조건이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돼 31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기조 강연이 있었는데 이번 포럼은 영화와 토크 콘서트, 북앤 뮤직 콘서트 등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대중 참여 프로그램과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부관광공사는 다음 달 1일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제6회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를 엽니다. 보문호반 달빛 걷기는 매달 음력 보름날 저녁 7시 호반광장을 출발해 모걸공원을 지나 보문 수상공연장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에서 열리는데 참가 신청은 한국체육진흥회 홈페이지로 사전 접수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상북도가 신청사 개청식 예산 8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경상북도 의회도 개청식 예산 3억 원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혈세 낭비며 김관영 도지사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행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